너 인공지능 어디까지 아니? AI 메커니즘 딥러닝. 오늘은 딥러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우리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또 대표적인 우리 기술로 크게 우리가 머신러닝, 기계학습, 또 뉴럴 네트워크, 우리 인간의 뇌를 우리가 모방하고 의사결정을 모방하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특별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바로 딥러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인공지능은 우리가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해서 정말 인간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우리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든지 인간의 뇌에 모방한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오늘 또 하는 이 딥러닝, 정말 아주 깊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대체 딥러닝이 뭐고 어떤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 위에 보시니까 cat, 우리가 고양이가 있고요. 우리 또 밑에 보니까 우리 dog, 우리가 개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것이 과연 고양인지 우리 개인지 우리가 구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특히 우리 컴퓨터라든지 그런 인식하는 recognition 우리가 구별하고 싶은데요. 이 기존에는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조건을 많이 걸었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고양이의 특징을 인간이 고양이는 뭐 귀가 2개인데 귀의 쉐이프 어떤 모양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또 얼굴 크기가 우리 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개보다는 우리가 작으니까 그렇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의 조건식을 걸었다면은 바로 딥러닝의 핵심은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고양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풋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의 주된 특성을 우리가 이제 잡아내는 거죠. 레이어 1과 레이어 또 2를 또 통해서. 그래서 고양이는 개라든지 다른 동물과 굉장히 또 특이점, 차이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특징으로 잡아내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쉐입이나 이러한 수치를 가진 것은 바로 우리가 고양이다, 캣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딥러닝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수천 장의 그리고 또 수만 장의 우리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고양이 이미지나 이러한 것들은 고양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풋을 이제 주게 되면요.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어떤 이런 그 고양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이거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고양이다. 라고 해서 위에 우리 메커니즘 부분에 이제 제일 끝에 아웃풋의 윗부분에 보시면은 이 고양이고 이거는 이제 dog이다. 우리 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recognition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제 어떤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인지 또 사물인지 또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적인 것들 우리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딥러닝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딥러닝은 바로 이러한 구별을 상당히 이제 판별력 있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dog 우리가 개도 있고요, cat 우리 고양이도 있고요, dog 우리가 또 이렇게 오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냥 요거는 개고, 요거는 고양이고, 요거는 오리야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딥러닝의 핵심적인 우리가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단순한 동물에 대한 어떤 distinction, 어떤 구별점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특징을 스스로 잡아내어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 딥러닝과 또 조금 이따가 보면은 우리가 머신러닝과의 또 구별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딥러닝 우리가 또 아까 우리 동물을 떠나서 이런 것은 자동차야, 이런 것은 자동차야라고 하면은 마지막 끝에 아웃풋에 보시면은 요거는 카죠. 트럭도 아니고 바이스클도 아니고 우리가 비클 어떤 운송수단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카라고 이렇게 판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머신러닝과 우리가 딥러닝과의 어떤 주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또 구분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은요,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나 이렇게 어떤 특징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여러 가지로 컨디션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딥러닝은 우리가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두 개의 큰 차이점이라고, 메이저 디퍼런스 주된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 이따가 또 여러 가지 우리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크게 AI 메커니즘, AI 주된 우리 것들 우리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특히 기존에 우리가 이 강의를 대하기 전에는요, 그냥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그냥 아주 동등한 한 선상에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봤는데요. 우리가 AI의 세계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안에 또 우리 뉴럴 네트워크나 또 우리가 딥러닝이 있게 되고요. 또 딥러닝이 또 가장 또 최근에 또 이렇게 발전되고 나온 또 개념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공부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뭐 R, 파이썬 이러한 또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테크니컬한 또 소양을 갖춰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강의 초기에는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는 관점에서 우리 인공지능의 세계를 봤다면 정말 어떻게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또 산업 영역들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강의 초기에는 막연하게 인공지능이 그냥 모든 거 바꾸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요. 사실 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메커니즘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더 한층 더 나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우리 많은 다양한 분야들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인공지능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New Medicine Development, 신약 개발에 우리가 또 굉장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약에 대한 개발. 우리 인류적으로 있어서는 좀 질병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건강의 영역이 너무나 인간에 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요즘은 몇 살까지 사시나요?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살 것 같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거에는 우리 80, 90 어떤 우리 기대 수명이 그 정도였다면, 이제는 보통이 그냥 100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 120살요, 130살요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약에 대한 개발인데요. 바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또 다양한 또 실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배웠던 다양한 어떤 스스로 학습이라든지 그러한 우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우리 테크닉을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가 인지한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가 실험이 현재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떤 인간에 의해서 by hands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된다면은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여러 가지 실험들에 대해서 대체가 되고 반복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우리가 미리 제가 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속 이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실험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엄청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맛있는 음식, 요리, 우리 참 요즘에 이슈 중에 하나가 좀 우리가 많이 세상 사는 것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단순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정말 맛있는 거 먹는 것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험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가 된다면 이제 새로운 음식의 개발, 기존에 있었던 레시피가 아니고 새로운 음식의 개발도 바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레시피가 되죠. 소위 말해서 인간계에 없었던 음식. 사람이 이런 음식은 딜리셔스 푸드다. 이런 음식은 되게 맛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그러한 음식이 우리가 이미 나와 있다면은 어떠한 조합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레시피라든지 또 양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이든지 이렇게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에 대해서 또 스스로 학습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험이 또 사람에 의해서 또 우리 대체했던 실험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대체가 되고 신약 개발뿐만 아니고 요리의 세계까지 이러한 또 여러 가지 공정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장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상의학과 우리 또 닥터, 우리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MRI나 우리 자기공명 영상장치나 CT 같은 우리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것을 우리가 찍게 되는데요. 사실 판독을 누가 합니까? 판독을 사실은 좀 사람이 많이 하고요. 또 사람이 또 그걸 또 타이핑해서 또 어떤 진료를 의뢰했던 해당 과로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감성 품질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어피어런스, 외관상 완벽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흠집이 있다든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정확도를, 어큐런스를 우리가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떤 판독을 할 문제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사람이 정상적인 뇌 구조는 이렇게 돼. 그런데 이쪽 혈관에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형상, 폼상으로 어떤 터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쉐입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정말 손쉽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의사의 세계에서도 정말 다시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 참 안타깝게는 우리 많은 고등학생들, 많은 또 엄마들 또 이렇게 좀 굉장히 무작정 결국 답은 의사다. 우리가 좀 살기 쉽지가 않은 시대에 좀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의대를 가고 무작정 또 의대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해당 전공을 또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또 파급성을 또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자신의 진로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고양이를 구분한 것 같이 어떤 인간의 쉐입이나 혈관의 어떤 정상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수천 장, 수만 장의 어떤 이미지로 그것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이 뇌 구조는 좀 이렇게 약간 다르다는 거죠. 여기 또 가슴이나 어떤 체스트나 이런 거는 또 뼈라든지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가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이렇게 단순한 어떤 구별을 하고 분류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전략적인 우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축구 경기 정말 지금 굉장히 또 뭐 유럽에 있는 축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전략을 짜는데도 인공지능이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죠. 우리 감독, 야구의 감독 같은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굉장히 뭐 선수로서 이렇게 야구를 되게 잘 하시는, 그리고 또 뭐 투수라든지 본인이 야구를 잘해서 또 본인이 또 이렇게 감독이 또 되는데,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이 달라지게 됐죠. 다시 얘기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능하신 분이 바로 다이렉터, 디렉터, 감독이 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축구의 부분에서도 여태까지 이긴 승률이 높았던 싸움의 전술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참 어떻게 움직였을 때, 각 포지션과 어떻게 움직였을 때 우리가 승리를 하더라라는 그런 성공에 대한 방정식이, 모델링이 사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또 축구에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경영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저도 뭐 기본적으로 좀 경영학 쪽으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경영학의 시대는 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떤 이런 좀 시대가 좀 지나갔고,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나 인공지능을 기반한 어떤 전략에 대한 수립,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카콜라가 우리가 정말 이러한 캠페인을 벌였을 때 아주 프로핏, 어떤 이익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러한 캠페인을 돈을 이만큼 쓰고도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이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학 쪽에 또 우리가 경영 전략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만약에 경영학 쪽에 또 전략이 또 된다면은 많은 우리 인간의 영역들이 또 전략적으로 또 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학상과 학다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인공지능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도 우리가 있으시겠지만요. 체스라든지 바둑 같은데 굉장히 인공지능의 연구들이 집중을 했잖아요. 뭐 굉장히 러시아 선수를 이긴다든지 우리 2세대를 또 우리 구단을 이긴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지만은 인간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거킹이라는 또 회사를 두고 캠페인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또 광고를 하고 이렇게 자극을 줄 때와 또 이렇게 또 자극을 줄 때 과연 프로핏의 어떤 차이가 나게 되느냐, 그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바로 체스와 바둑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이겼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벌써 우리가 능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었고, 우리가 알파고의 또 어떤 마더 컴퍼니, 우리 모회사인 또 우리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선두적인 기업인 우리 IBM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이 우리가 인간의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미 깨우치고 우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금 좀 정리를 하게 되면요. 또는 우리가 사실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임팩트와 영향들이 있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영어 영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어 중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반어학 간 스페니쉬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거 있는데, 참 과거에는 이러한 좀 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고 통번역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또 우리가 번역기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어떤 통역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외국의 언어, 스페니쉬 같은 외국의 언어를 이렇게 대면은 이게 위험하고요.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요. 지금 이 말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인공지능이 대체가 되고 지금 최근에서도 우리 네이버 같은 곳에 보면은 거의 한 80~90% 정도는 완벽할 만큼 그렇게 번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통역과 번역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좀 생명력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러한 자연스러운 또 의구심과 또 고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강의 초반에는 그냥 좀 막연하고 또 우리가 좀 이렇게 abstract 어떤 그 추상적이게 우리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떤 인공지능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술적인 것들 또 메커니즘 것들에 대한 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나보다도 더 나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우리 연구들 또 우리 또 강의들 좀 종반전으로 치닫고요. 하지만 또 다음 또 시간에는 또 좀 재밌게 인공지능으로 바꾸는 또 사회라든지 특히 직업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교수님 그러면요 everything I agree that 모든 게 다 동감하는데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변화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세계들에 대한 탐색들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